상콤 방콤 라디오 반민특위 반점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원하 우리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원하 우리 열심히 방송하 우리 아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사회정의와 평화구현의 이름, 소통과 신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정평. 대한항공 칼 858기 사건, 미군기지 피해주민 소송, 내라는 모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양심적인 법률기업. 정평은 노동인권, 과거사, 부동산, 기업,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2-582-0606, 02-582-0606 포털에서 법무법인 정평을 검색하십시오. 법무법인 정평.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주주의자 분님이 드디어 그 임신 9개월에 들어서면서 허리가 매우 아프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몸이 좀 불편해서 하루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실 분님의 팬들이 광팬들이 많은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대신 그 자리를 메워 주실 고도 남는 우량급 전문가를 모셨어요. 액션 포 원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해외 교포들의 우리 민족 문제 관련해서 움직이시는 이런 단체에서 대표 실행위원을 맡고 계신 정현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한 그 정의충만 선과 쌍진님이 예,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에 출연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꾸려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원래 미국에 사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전혀 이 한국 말이나 이런 거에서 영어 발음이 느껴지지 않네요. 네. 네, 왜냐하면은 LA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도? 한인타운에 살고 계신 거예요? LA의 경우는 네네. 24시간 네, 한국어 방송 나오고요. 네,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영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아, 저는 이 외국어가 되게 외국어를 전혀 못해갖고 네. 이게 해외 이민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뭐 민족의 이런 거 다 떠나서 막. 근데 LA로 갈 수는 있는 거군요. 네. 근데 벌써 이제 미국은 막 네. 곳곳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이제 예.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기는 참 힘든 나라가 됐어요. 아, 네. 그러면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가는 걸로 앞으로 장차. 그냥 여행만 하는 거 아니야? 입번금 못 하고 아무리 아니 그래도. 내가 예전에 그 대학생 대표를 방북할 때 무려 5개국을 들려서 갔잖아요. 예,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갔다시피 했는데 사실 거의 입도 뻥끗 안 하고 갔어요. 모든 걸 바디 랭귀지로만. 근데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갔다는 거. 그래서 참 세계는 위아더 월드다. 자, 아니 선생님 모시고 어쨌든 한국에 오셔서 굉장히 바쁘시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가 그 귀한 시간을 뺏었어요. 네.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방송인지도 잘 모르셨을 텐데 저희가 무슨 그렇게 또 메이저급 방송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B급에선 최고지. 네. 아 그런가요? 왜요? 반민특위 방송 유명하던데요. 아 그런가요? 반민특위가 유명한 것 같고. 아니 반민특위 방송이 유명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딱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예, 답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제 답을 받아놓고 저희는 전쟁이 나서 선생님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딱 했는데 그죠? 남북 관계. 그렇죠. 이제 대화의 물고 오솔길을 대통로로 열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다. 물론 저항이 심할 거다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되는. 네, 바로 NLL에서 그 방송 녹음할 때 NLL에서 그 사건이 났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남북 사이에 이 바다에서 총격이 오고 간 것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총격이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곳은 하늘이야? 지금. 하늘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 그래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전쟁인 거잖아. 그래서 자꾸 사드를 빨리 도입하려고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삐라가 날았고요. 예, 삐라가 날았고 원래 14 직전과 직후에는 우리도 풍선을 많이 날렸지 않습니까? 예, 노란 풍선을 네, 평화와 이 그 통일의 상징으로 이렇게 쫙 하늘에 뿌리고 그랬어요. 수소를 넣어서. 근데 이거는 완전 미사일 모양의 이 삐라를 잔뜩 실은 이거였잖아요. 몇만 장을 넣었다고? 보통이 20만 장이 넘죠. 네. 그 돈만 해도 참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 돈 모으려면 집을 팔아야 돼요. 없어요. 팔 집이 일단 없고요. 전세 보증금을 빼지. 그래 그런 정도여야 되는데 그 20만 장의 삐라에 안에 달러도 넣어주고 그죠? 요즘은 USB까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USB. 북에 컴퓨터가 있나 봐요. 퍼스널 컴퓨터가 그죠? 그걸 아니 내가 보니까 가끔 연합뉴스에 이제 사진 막 등장하잖아. 보면 내가 쓰는 컴퓨터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이게 말하는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러고 막 형편 없다고 하는데 실제 내 생활이 더 형편 없는 것 같아. 그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좀 세계에서 나름 이제 현대 국가 있잖아요.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춘 이후에 그 국가들에서는 최하위의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진이랑 선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런 얘기해야 돼. 아니 저는 인정해요. 아니 그리고 가끔 이제 새로 짓는 무슨 건물들 연구소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그 보통 우리 건물 보면 외곽에 에어컨들 다 설치해서 보기 되게 흉하잖아요. 근데 이게 순환식 이게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지열 난방을 해가지고 그런 외관 자체가 너무나 깔끔하더라고. 이런 에어컨 이런 게 없어. 하여튼 지금 이북 바로 알기 시간 아니고요. 근데 내가 문제는 보기엔 바로 알기 시간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 보여줘도 왜 저거는 뭐 선전용? 조작이다, 선전용이다. CG다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러면 CG 기술은 또 꽤 되는 거예요. 현실감 있게. 그렇죠. 근데 하여튼 몇몇 탈북자들, 저는 몇몇 탈북자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탈북자들이 계속 이제 북이 몇백만이 아사하고 있고 지금도 막 굶주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USB를 넣어서 거기다가 한국의 실상을 넣었대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도 넣고 때로는 막 거의 여성들 막 벗은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 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날리는 거 보면 뭔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이분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면서도 하여튼 그걸 날렸습니다. 어쨌든 삐라를 날렸고 아마도 공중에 떠서 그것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 항공으로 갔을 때 이제 총을 쏴서 맞춘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그 총알 중에 몇 개가 이제 군사분계선 이남 쪽에 좀 떨어진 상태인 거죠. 두 알을 발견했다고 해요. 혹자는 탄피라고도 얘기하고요. TV조선 이런 데선. 탄피가 이제 로켓 추진체를 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하여튼 한반도에서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1번 어뢰라든가 이번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탄피 같은 경우도 초과학적 현상으로 연천군에서 발견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또 놔두고 보면은 NLL
한국에서 그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이 NLL이잖아요.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넘어서 우리 측 해역으로 배가 넘어왔다고 총을 쐈어. 근데 이거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있고 뭐 이거는 사실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이런 건데도 근데 이제 풍선이 날아가서 풍선을 쐈어. 근데 이제 한국에서 기관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1시간 45분 뒤 굉장히 뜸들이다가 매뉴얼이 뭔지 막 찾아보다가 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후에 뭔가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될 것인가를 좀 고심하다가 고심 끝에 이제 기관총을 막 총질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영공에 풍선에다 대고선 쐈든 뭘 했든 사실은 그거는 좀 NLL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북으로서는 할 법한 대응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대응이 오래 걸렸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풍선을 향해서 총을 쏠 줄 몰랐다. 아예 헛소리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 이런 일이 목소리? 발생하기 전에 사실 이제 숨겨왔던 거잖아. 남측 정부가 한국 네. 박근혜 정부가 북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지문을 보내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랬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기간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실행했다는 건 이 상황이 벌어지길 바래 왔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 그게 포탄이 뭐 남측에 떨어졌건 뭐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 행위 자체를 벌어지게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잘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삐라 날리는 것과 관련해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네.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특히나 이제 전방 지역에 아들을 군대 보낸 분들 있잖아요. 오늘도 이 공군 한 명이 사병 한 명이 맹장 수술 대기 중에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뭐 군대 내에서 폭행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도지사 아들이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뭐 총기 난사라든가 자살 이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어떤 그 인명 피해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전선 지역에 아들을 보내놓은 서민들은요, 이거는 뭐 정적 성향 이런 거 다 떠난 얘기거든요. 그 정말 아무 실익도 없는 어떤 이런 거에 삐라 날리기에 아들 목숨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애기봉에서 일어났었던 일. 네네. 그들은 그냥 하고 살포하고 가버리면 그만인 건데 사실 그 지역에 만약에 일이 벌어진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사람은 일반 서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지금 20만 장 보내면 그중에 90%가 그 383 이남 지역에 떨어진 군사복에서 그렇죠. 이남 네. 지역에 떨어지고요. 그래갖고 그 김포나 이런 데서도 김포 평야에 그렇게 많은 유인물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연천 지역도 마찬가지고 삐라를 보고서는 탈북을 할 가능성보다는요. 남북 관계가 더 격화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더 높아지는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탈북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뭐 삐라 보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누구 얘기하면은 이제 북에서도 그 사람 전적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방송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박상학 씨가 뭐 했는지 막 북에서 뭐 하다가 도망갔는지 막 이런 거 다 나온대요. 해외 교포들은 이런 소식 더 잘 듣지 않나요? 네. 특히 탈북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네.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많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한다는 거는 좀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삐라를 보고 상당히 동요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 없을 땐 누가 삐라 뿌렸을까 또 고민을 해봤어요. 이 지금 박상아 씨랑 이모 씨랑 그 둘이 삐라 열심히 뿌리잖아요. 가스총까지 들고 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들 없을 땐 누가 뿌렸지? 생각해보니까 군이 뿌렸을 거야. 이게 심리전이잖아요. 군이 뿌렸던 것을 이제 탈북자들 중에서 이제 강성, 예, 몇 명이 딱 와 있고 이것을 이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군이 이거를 이제 사실 하청을 준 거거든요. 하청을 주고 민간이 하는 거라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이 하청 준 문제를 본인들이 예전부터 70년대부터 뿌려왔고 60년대 70년대부터 뿌려왔고 이랬던 일을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하거든요. 네, 자신만만하면서 새누리당에서도 사실 김무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북을 지금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박상학 씨가 방송에 나와서 김무성 지금 지지율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면 좀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김무성이 단순히 다음에 대권을 보고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성김이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대요. 정치권부터 행정부 관련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지. 근데 이런 데서 김무성이 혼자 나는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그럼 이 불협화음은 저는 사실 이 탈북자들이 TV 나와서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나 이런 한국 정부의 뭐 통일부에 어쨌든 전화할 때 삐라 안 뿌리면 안 되냐고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고 표현의 자유를 한없이 그 광폭한 이 품으로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탈북자 지원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저희 모임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탈북자보다 이제 탈북 동포로 불러주자라는 네.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탈북 동포들이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북한을 막 자극하고 이렇게 선봉에 나서게 된 데는 좀 탈북자들이 이렇게 남한에 내려왔을 때 네네. 우리 남한의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우리 사회에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막 그냥 최선봉에 나서서 네네. 지금 남북관계 긴장에 일조하는 이런 일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이런 조금 해외에서 보기에는요 조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체제 대결의 이 표현으로서의 탈북자들을 대거 이명박 정부 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정말 파탄이었고 인도적 지원 자체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제 탈북자 모든 분이 다 그거에 동의하셨던 분들은 안 계셨거든요. 네. 왜? 그러려면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해야 니네가 말하는 그런 게 된다. 근데 왜 안 하냐면서 이명박 정부를 막 열심히 욕하시는 탈북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 박모모 씨와 이 모모 씨 같은 경우는 그들 스스로도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뭔가 가시적 행동을 해야만이 이거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스스로 또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믿고 있는 돈은 사실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북한 인권법이 한국의 국회에서도 빨리 통과돼서 이 대북 지원단체들한테 돈이 팡팡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기본 이 새누리당 당직자들한테도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숫골 안에서의 과학적 용어 숫골 안에서의 이 불협화음은 또한 뭐냐면 북에 대한 미국 안에서의 불협화음을 또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박모 씨와 이모 씨가 믿고 있는 미국은 이제 수전 솔티 삐라가 유용하다라고 얘기해서 같이 또 뿌리로도 오고 막 이런 수전 솔티라든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요거를 사실 지금 크게 믿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정치한 사람들 국민들 전부 다 좀 아래로 보이고 자신이 이제 구국의 영웅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자기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북이 민주화되고 막 이럴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이 삐라를 날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어찌든 정부에 알게 모르게 나오는 보조금이나 미국이 알게 모르게 나오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난 현실을 목도할 것 같거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어쨌든 자기로서는 깨야 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고 자신의 전적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거짓말이나 들통이 나면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도 나올 테니까 더더욱 당황스럽고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 통일부가 내지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면 말로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기준을 이어나가야 됩니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화 분위기를 깨는 이런 행동은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북의 성명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성명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남한 내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이런 것들이 선전이 일어나고 뭐 집회가 일어난다면 니네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측면으로 그거 보장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무래도 그럼 풍선에 삐라를 넣어서 뿌리는 거는 표현의 자유로 우리 정부가 허락하는 몇 안 되는 표현의 자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유인물을 잔뜩 넣고 그거를 우리는 하자. 그때 경찰과 공권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우리도 유인물을 그러면 손수 이렇게 하고 서명 받으러 다닐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삐라로 날리자. 이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막 이런 아이디어를 막 속출하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를 두고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그 재단 위에다 올려놓고선 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자유의 영역에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모든 자유와 이런 것들을 해서 통틀어서 그 자기의 의무 중에서 헌법적 의무 있지 않습니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와 정부의 의무를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건 다 궤변이에요. 역사가 이 땅을 갈라도 마음은
라디오 반민특위의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 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자, 우리 정은진 선생님 모셔놓고 저희가 과열된 수다를 떨어서 너무 죄송한 아니요. 상황인데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액션 포 원 코리아 네. 여기서 이제 대표 맡고 계신데요. 네. 대표 일군 맡고 계신데 이거 뭡니까?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선생님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해외와 국내가 이제 같이 풀뿌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취지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일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전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이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남과 북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이름에 이제 굳이 이렇게 액션 포 코리아라고 이제 영어로 한 이유는 이제 액션이란 어떤 행동이나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레디 액션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거짓말하신 게 들통났어. 영어 너무 잘하죠. 발음 너무 좋아. 저 압니다. 액션 저 영화 찍었거든요. 이렇게 뭐 까만 기구에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국내 통일 운동은 좀 너무 일부 정치인 아니면 뭐 소수 운동가 명망가 위주로 이렇게 좀 전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살아갈 통일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대한 좀 꿈과 비전을 그리고 통일 시대를 우리 풀뿌리 시민들이 통일이 주역이다. 우리가 레디 액션 하면은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는 배우가 돼서 풀뿌리 시민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최근에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 해외 교포 중에 자꾸 동포 사회를 충동질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국내 정치와 이 민족 문제에 관심을 자꾸 부추기는 뭔가 악의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정말 순수한 이런 시도와 실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그 악의 무리 실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거 저희는 이제 좀 이념을 초월해서 어떤 진보 보수 뭐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해보자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한인 사회 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민을 온 연도 수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그런 70년대, 80년대 사고 방식 그런 세계관으로 다 재단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변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나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그거를 좀 수용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어떤 동포 사회에 뭐 악의 물이라든가 이렇게 매도당하는 건 아마 이제 세월호 문제로 해서 이번에 세월호 문제로 해서 정말 이제 이때까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런 젊은 엄마들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한국에 특별법이 제정되게 한번 나서보자 이런 취지로 나섰는데 그것을 어떤 뒤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움직인다, 뭐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 이런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동포 사회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엄마들 미시 USA? 미시 USA 엄마들이 마치 막 종북 좌빨 마녀들처럼 막 매도당하거든요.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가신 거네요. 한국에 대한 기억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30년이 넘으셨대요. 진짜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맑으세요. 뭐야 또 나 소녀 50대 같아. 항상 이렇게 동심을 품고 살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동심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도 동심 되게 많거든요.
이 목소리들 뭐야 그러면? 제가 너무 그러니까 술이 과했어.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고 자기 꿈이 명확한 이게 개인주의적 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보면 보통 그 나이 또래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 왜 그래? 나도 낙관의 미래. 날씬해. 아니, 얼굴도 좋아. 미래를 낙관하는데 계속 네, 선생님 그러면 30년 전에 가셨는데 30년도 더 전에 가셨는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그 미국 동포 사회에서의 젊은 엄마들의 움직임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산 증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전에 한번 미시 USA 그 카페에서 한번 오셨었거든요. 여기 또 오셔서 라반트게 한번 출연을 또 하셨었어요. 네.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네. 사람 아닌데 자꾸 국내에서 그렇게 몰고 막 계속 이 동포 사회도 자꾸 갈라치기 하고 막 이런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약간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할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보수 세력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뭐 6.25 같은 행사할 때 이제 참전 용사 이런 모자 입장에서 쓰고. 네, 모자 쓰고 군복 입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번 이제 세월호 그 집회를 분기점으로 해서 많이 좀 세력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의 유입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엄마들이 하는 이런 움직임에는 자꾸 이제 종북 뭐 좌파 이렇게 욕을 듣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 분들은 또 그 엄마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엄마들은 처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시고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벤트 행사나 이런 걸 이렇게 조직하고 뭐 무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노하우를 좀 이제 진보 쪽에서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진보 세력들하고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하고는 젊은 층들이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고 또 엄마들이 또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그 사람들의 비율로 봤을 때 거의 상대가 안 되는 네 그렇게 되게 됐죠.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 난무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이들을 좀 유입하시려면 이제 우리 그 수구 진영에서도 좀 유입하시려면 일단은 그 군복을 벗으셔야 돼요. 그 군복을 도대체 어떻게 해외까지 갖고 가서 거기서도 그렇게 입고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군복을 그렇게 입고 그런 식의 시위를 하는 젊은 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충고, 진정성 어린 충고를 드리는데 자, 근데 그 액션 포 원 코리아 이걸 하시기 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우리 그 일본과의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송사. 송사 좋아하면 송사로 망한다고 하는데 괜찮은 송사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그것 좀 소개를 해주세요. 송사라고 하면은 이제 한 99년도였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90년도 후반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박해에 관련이 됐던 독일의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여러 차례 제소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 내용이 나치나 나치 동맹국에 의해서 강제 징용을 당한 사람은 그 징용을 시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한시적인 특별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이제 몇 뜻 있는 한인들이 그러면은 여기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제 때 좀 강제 징용을 당하신 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문에 냈더니 굉장히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던 기자 한 분, 그다음에 변호사 두 분, 이제 저는 전공이 역사인데 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사 관련 리서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합류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니까 일제 때 강제 동원, 그러니까 뭐 그것이 징병이든지 징용이든지 또 뭐 근로정신대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로정신대 또 이제 성노예였던 일본군 위안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일본에 의한 전시 동원된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뭐 650만에서 800만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당한 피해는 뭐 유대인 600만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숫자까지 머리에 들어 있는데 정말 우리 역사에서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역사를 전공한 나도 몰랐다니 거기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들게 됐고 그 징용 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를 징용을 시킨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할아버지들이 뭐 어느 탄광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제 그 탄광 같은 데가 보통 하청업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원청업체를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힘든 소송 아니었을까 그러는데 진짜 뭐 천우신조 같이 자기의 그 징용 소집 영장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그 오늘날에도 현존하는 기업이고 미국에도 어떤 영업망이나 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노다 시멘트라는 회사였는데 오노다라는 이제 회사를 막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오노다 USA라는 회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일제 때 회사하고 이제 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이제 전화를 해서 좀 뻥을 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경영학 박사과정 있는 학생인데 이제 당신 회사 같이 연역이 오래된 회사를 리서치하고 있다. 내가 리서치 필요한데 좀 당신 회사 연역을 좀 팩스해달라. 그랬더니 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이게 팩스를 쫙 해주는데 이제 1930년대 뭐 만주와 북한에 뭐 시멘트 공장이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대표 원고가 되고 그래서 징용 소송을 이제 그 오노다라는 시멘트 또 이제 뭐 미쯔이 미쓰비시 같이 이제 여러 기업을 운영했던 이제 현재에도 현존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징용 소송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문제는 중국, 대만, 필리핀, 우리나라 이렇게 4개국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양쪽 소송 다 한 4, 5년 뭐 한 6년 이렇게 뭐 진행을 했는데 뭐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한국 안에서도 사실 이 2000년대까지 지금도 계속 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로 갖다 싸우시고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싸우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그 해외에서 지금 뭐 이런 그 오노다 시멘트 USA를 상대로 해갖고 싸우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여론 타기는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투쟁이었는데 또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 지난 이걸로 또 듣다 보니까. 근데 국내에는 또 오히려 이 문제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계신 그런 변호사님 또 지원 단체들이 계셔서 하여튼 재작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이제 이런 판결까지 받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소송은 제가 얘기하던 게 이제 99년부터 한 2005년, 6년 이때까지 지속된 거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물론 우리 정부가 도와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미 국무부의 방해였어요. 그때가 99년부터면 클린턴 때였는데. 네, 그 초기는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 해당됐지만 이제 2001년도부터 부시 행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뭐 지방 법원에서는 약간 이제 우리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온정적인 그런 판결도 있었고 유대인 피해자들은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왜 아시아 피해자들은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판사님이 직접 하신 적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마다 항소법원 뭐 연방대법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고 법정에 가면 분위기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요. 법정에 가면 우리 피해자 얘기, 우리 변호사 얘기를 더 판사님들이 귀 기울여 주는 것 같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막상 판결이 나오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이제 법정하고 똑같네. 국가법원하고 정말 잘 들어주거든요. 그 징용이나 이제 위안부 문제나 연방 대법의 상고에 가서는 이제 심리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재판을 해서 이기고 진 게 아니라 심리 자체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은 미 국무부가 변호사를 내보내서 이런 문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 변호사까지 나와서 재판부를 설득하니까. 근데 이제 국무부의 그런 입장은 유대인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소했을 때 법정 합의로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법정 합의로 해결되려면 이제
그 소송을 당한 독일의 기업들, 오스트리아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피해자들 간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미 국무부가 99번이나 만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고 굉장한 중재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편에 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네네. 그 미 국무부의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 피해자들과 우리 아시아권 피해자들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네, 왜 다른 그것이 거죠? 가장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예. 질문인데요. 그 문제는 바로 왜 나치의 예. 범죄는 청산이 됐고 왜 일본의 반인류 범죄는 청산이 안 됐을까? 예. 이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나치의 범죄는 뭐 뉴른베르크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예. 네. 그리고 나치는 이미 청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정부는 나치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하려는 그런 입장이 분명한 예. 정부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전쟁 범죄도 그냥 대충 무마되고 넘어갔죠.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죠. 예. 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 천황, 일본 왕이 그 세력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세력이 청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 역사 자체가 청산이 안 됐는데 우리가 우리 피해자들 위해서 일본의 역사를 청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말 힘든 싸움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독일은 그렇게 하도록 강제적 예. 힘을 작용을 했는데 예. 일본은 유야무야 시켰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죠. 왜 그런 입장을 예. 다르게 적용을 했냐라는 거. 이게 미국의 그 핵심이잖아요. 당시의 예. 그 변명은 이제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음. 예, 일본이 어떻게든지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어떤 정치 심리를 파악해 본 결과 일본은 천황을 처벌하면은 이 국민들이 같이 따라 죽을 수가 있다. 천황 세력을 벌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자기네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도 있었고 가장 큰 거는 그거였죠. 이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본의 전쟁 문제는 그렇게 미국의 현안이 아니었던 거죠. 빨리 그냥 대충 처리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이 아시아에서는 미일 동맹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고 중동에서 미 이스라엘 동맹을 놓을 수가 없는 거고 도저히 이 우리 그 조선인들의 징병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면죄부도 자기들이 다 줬고. 저는 이제 이런 싸움들이 지속이 어찌됐든 해결이 될 때까지 갈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지 네. 않고서는 네. 뭐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관계가 네. 새롭게 뭐 교류냐 협력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네. 항상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입장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본 과거사 문제는 이게 그냥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2005년도에 그 유엔의 이제 가장 큰 의사 결정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요. 네. 미사국을 하시겠다고. 상임 미사국이 안보리 되겠다고. 개혁을 내세우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유엔도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일본이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공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코피 아난 그 사무총장이 일본의 그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하고 다녔고 또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고이즈미 수상이 있을 때고 미국에는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일 때라 고이즈미 수상이 한번 미국에 오면은 부시가 텍사스에 있는 농장에 데리고 가서 3박 4일 동안 잔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면 2시간 만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럴 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어떤 그 유엔의 중심국이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국이 저렇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것이 세계 여론의 그냥 예견이었는데요. 2005년 초에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그 중국계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제 타이완 출신의 활동가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베이스가 많이 있고 또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바른역사 정의연대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LA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이거를 이제 인터넷 서명으로 그 일본에 과연 그런 유엔 지도국의 위치가 정당한지를 묻는 그런 웹 서명
탄원서 운동을 벌이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하고 LA하고 이제 중국계 한국계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날짜도 한국 신문에 3월 1일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딱 공동 기자회견을 했더니 이제 그거를 중국 본토에서 받았고 또 이제 한국은 한국에서 언론사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서명 운동이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서 이제 불이 붙으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퍼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한 100만 명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막 어느 순간에 모든이 막 어떤 저녁은 저희 웹사이트에 막 2만 명, 3만 명이 들어와서 사인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는 뭐 신화통신 같은 어떤 국영통신까지 그 웹사이트를 막 이렇게 게재를 해주고 뭐 중국인의 반일 감정은 우리보다 굉장히 뭐 말도 못하게 치열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한 4천만 이상의 서명에 거쳐서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서명했다고. 네. 그걸 이제 유엔에 갖다 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체험을 한 것도 이게 어떤 한일 간의 이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 보편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과거사 청산 없이 그러니까 나치는 이렇게 했는데 독일의 얘는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그러한 과정 없이 세계 지도국이 되는 것이 정당한 한가를 물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찬반 투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세계 여론이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리 이제 이런 어떤 반일 단체라든가 우리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 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본의 주류 언론에서는 다뤄주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의 주류 언론에서 이제 뭐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막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인터넷 서명 과정을 다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의 언론 기자가 그 중국계 활동가를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저께 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그걸 못 믿겠다. 너의 배후 조종 세력이 누구냐. 비슷한 의심을 다 하는구나. 배후 조종 세력은 바로 너다. 니네가 그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거 참 일본은 21세기에 참 힘들겠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어떤 문제에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이렇게 의견 수렴이 돼가지고 세계 여론이 움직여진다. 이런 거를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어떤 배후 조종 세력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과연 21세기에 희망이 있겠나. 상케이 아니에요, 걔인데. 상케이. 그때 뭐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이제 한국에선 반독재 언론이 됐죠. 산케이 신문은. 근데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도 유엔 개혁을 안보리 개혁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또 진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꾸준히 하겠죠 앞으로. 예, 그리고 여성의 참여 확대와 인권 확대라는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막 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만 싹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힘든 싸움을 또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 문제도 너무나 유대인의 그 나치에 의한 박해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뉴스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많이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한일 간의 이슈에서만 벗어나서 좀 인류 보편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좀 할리우드급 아주 메이저 영화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뭐 유대인 문제도 어떤 신들러의 리스트 같은 영화가 나와서 세계인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듯이 세계인의 어떤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이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그 동포 2세들이 이제 영어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떤 좀 소프트 파워로 세계인의 감동을 일본인까지도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회의 희망이라면은
아직도 일본에는 굉장히 이렇게 양심적인 지식인들 또 그냥 뿔뿔이 시민 활동가들 또 특히 여성들 이런 분들이 그 본인들의 역사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뭐 그 강제징용 소송 같은 것도 일본에 있는 인권 변호사들이 그 오노다 시멘트 본사에 가서 기록을 다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 그때 우리 피해자 할아버지가 징용 소집이 돼가지고 거기서 신체 검사한 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건 일본은 모든 기록을 거부했기 때문에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그 가해자 측의 기록이 나온 거는 징용 문제도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일본에 자꾸 배우세려고 의심하나? 일본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광복절에 서울시청 앞에서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이 그러니까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여성들이 몇백 명이 그 이제 기모노를 곱게 차려입고 위안부 문제에 사죄합니다라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런 광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여성들하고 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여성 조직하고 어떻게 적극 연대해서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일본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법으로 통과되는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총리가 한번 올 때마다 뭐 유감이다 이 정도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본의 주류를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외부에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본이 활동가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나는 그 어찌됐든 그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 한국이 힘을 또 합쳐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어떠하든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영화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은 어느 분이 계시나요? 지금 분이?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문제는 적극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이제 그런 감독들이 신예 감독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뭐 USC라는 그 조지 루카스도 나온 그런 이제 영화학과가 유명한 학교인데 이제 거기 어떤 학생이 졸업 작품으로 731 부대 그거를 졸업 작품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뭐 김유경인가 하여튼 그 아역 사춘기 탤런트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출연하기로 했다고 이런 뉴스 기사도 뜨고요. 그게 이제 뭐 한국 해를 품은 달에 나왔던 걔인가 봐 어린 시절. 네, 그렇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같이 합심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야수쿠니 신사 문제,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있고 야수쿠니 신사에 자꾸 가고 거기 참배를 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수쿠니 신사에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강제로 징병이 당했다가 거기 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합사를 파기해서 그분들의 위패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달라. 이제 이런 합사 취하 소송도 거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데 이런 한국의 활동가들하고 일본의 활동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야수쿠니 신사 문제를 짚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가슴 따뜻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일본인들의 인식 변화를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다큐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안녕 사요나라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 저는 이제 이 과거사에 대한 청산 문제는 어쨌든 북한과 남한이 함께 더 해야 할 때 더 큰 증폭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활동을 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징용 소송을 진행했을 때 그 오노다 시멘트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함경북도에 그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북의 피해자들이 계셨어요. 북의 피해자들이 한 5분 정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북한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 저희 대표 변호사 이대인 변호사도 북한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평양에 3번 정도 가서 이제 조선 법률가 협회 분들도 다 만나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남북 공동으로 이런 소송을 하자라고 추진을 했었지만
이제 미 국무부가 워낙 이 소송에는 이걸 이제 강압적으로 제어해 버리려는 입장이어서 이제 북한은 이제 미국의 적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국의 피해자까지 끌어들이면서 하면은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힘든 소송인데 더 소송이 힘들어진다. 이런 이제 반대하는 변호사들도 꽤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런 일제 피해 문제야말로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같이 국제 무대에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2003년부터 이제 남북을 포함해서 피해자들 피해 국가 한 10개국이 같이 참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연대 협의회가 뭐 2004년에 서울에서도 큰 대회를 하고 2005년에는 평양에서도 대회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북에 갈 기회도 있었고요. 이제 남북이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제 과거사 청산 문제 그것이 정말 국제 무대에 우리가 어떤 남북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슈부터 해 나가는 것이 통일의 기반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과거사 문제는 남과 북이 또 별도로도 하고 힘도 합쳐서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지금 액션 원 코리아 여기에서 그리는 통일 비전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그 통일된 나라에 있어서의 과거사 청산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있는 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국내 통일운동이 너무 이렇게 통일의 방법론에만 치중한 것 같고요. 이제 저희의 입장은 그럼 우리가 과연 살고 싶은 통일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왜냐하면 정말 대한민국도 우리가 진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걸 정말 국민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본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수출 뭐 매덕불 뭐 이런 거 숫자적인 거 말고는요. 그래서 그 저희 입장은 남과 북이 이때까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결합한 나라가 통일 비전을 세우는데 그런 디딤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북이 잘한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역사적인 면에서는 북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 역사도 청산을 했고 또 우리 역사 뭐 고구려라든가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는데도 북이 굉장히 이때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북이 그런 잘해온 거. 또 이제 남한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한류라는 것도 우리 남한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약간 창의적인 면에서는 이제 남한이 좀 더 세계에 아직까지는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이런 창의성 같은 거는 이제 남한에서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제 지금의 그 어떤 현재 문제도 그 우리가 이제 북한을 고구려의 후예라고 보고 남한을 백제와 신라의 후예라고 볼 때는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인 수나라 당나라하고 결혼한 입장이었었고 뭐 백제하고 신라는 그 외적의 침입을 고구려가 이렇게 딱 막아준 상태에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인 그 미국하고 북한이 맞짱 뜨는 것도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맨날 이런 거잖아. 북이 주장하는 게 우리의 선군 정치가 지금 평화를 보장해주고 있고 너네의 발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남쪽에서 콧방귀 끼는 소리고 있죠. 그냥 어우러져 살면 되고 뭐 간판이 뭐 미국 말이든 뭐든 별 상관없고. 그래서 어떤 그 자주성은 북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좀 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떤 평등 의식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예를 봐도 프랑스 대혁명의 그 3대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였는데 그 미국 문명을 볼 때는 이런 평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라서 우리가 평등이 굉장히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헌법의 3대 기본 정신은 그러니까 생명, 그다음에 재산, 자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재산 그러니까 그 나는 여기서 생명이 더 웃겨. 그래? 재산 사유재산의 자유 같은데. 그러니까 라이프, 리버티, 프로퍼티 이게 그 미국 헌법의 기조를 이루는 정신이었는데 이거를 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노예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드러날 것 같아서 그 말을 살짝 바꾼 것이 pursuit of happiness 그러니까는 행복 추구의 권리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행복 추구는 노예를 만들어.
그래서 야. 그 평등이라는 사상은 근데 우리 역사상에 볼 때는 이렇게 천지인이라든가 예, 하늘과 사람과 땅이 이렇게 예. 조화를 추구한다든가 그런 평등 의식이 우리가 다른 나라 시민들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자주 정신이나 평등 의식을 가지고 어떤 통일 비전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정말 행복하고 어떤 인류 문명에도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통일 비전을 좀 국민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자주적이고 평등한 나라. 이게 사실은 45년 해방되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백성들의 전부 그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 꿈을 굉장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꿈이네 이러면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학살해도 좀 된다. 이게 이제 서북청년단과 이 보도연맹 사건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세계에 뭔가 새로운 좀 이정표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뭐 공산주의를 시도했던 나라든 아니면 자본주의의 극한을 갔던 그 나라든 이런 데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런 뭔가 새로운 좌표를 딱 만드는 이런 일이어서 참 많은 사람들 기대와 꿈을 주는 일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어떤 지대가 아니면은 통일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무력 통일이라든가 이게 무력 통일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2011년인가 미국이 이제 그 한반도 유사시에 핵을 쓰겠다 이런 것이 지난주에 이제 뉴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핵 쓸 수 있다.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시기도 절묘하게 딱 그 시점에 그 뉴스는 왜 나와? 남북 대화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동시에 또 크리스토프 힐도 얘기했잖아. 영병 포파는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동시에 온건파와 강건파의 입장이 다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완전 지금 난리 난 거야. 지금 이 한반도를 두고 어떻게 할까가 이 난리 난 상황은 이제 박근혜 정부 안에서 또 나오는 거고 군부와 이제 여러 라인이 막 충돌하는 것도 나오고 정치권 내에서도 분열된 거고 동포 사회 안에서도 막 이런 상황이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물리적인 통일은 핵을 이 좁은 땅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최소한 무승부는 가는 거죠. 다 죽으니까 무승부는 가는 거야. 그리고 물리적인 통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할 수 있었으면 그때 벌써 38선은 무너졌어야 했는데 또 현상 유지로 38선이 된 거잖아요. 기껏해야 봉오리 하나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이런 거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하나는 지금도 흡수 통일하려면 저는 그 엄청난 인연 경쟁을 했던 시대에 6.15 이전이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 시대에 흡수 통일은 어느 한쪽 녹화 통일이 되든 적화 통일이 되든 어느 한쪽으로 됐어야 한다. 근데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이 꼽혀나는 이런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상황이 되자니까 시장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 무기를 팔아먹을 데가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당황해서 정말 위험한 수를 막 탁탁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유치하고 막 이런 삐라 날리기 이런 걸로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어찌됐든 아까 이제 한국 전쟁의 교훈, 어찌됐든 전쟁으로서는 통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아까 이제 우리 선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체제 경쟁으로, 이념 경쟁으로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뭐 이게 경제의 우선순위로도 달성할 수 없음을 다 지금 우리의 한 50년, 60년 넘게 이 경험 속에서 판단을 했다라면, 그럼 통일 코리아는 어떤 상이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담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분단의 시대가 있었으면 반드시 통합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단 시대에 태어나고 분단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분단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우리 역사를 길게 볼 때는 뭐 삼국 시대가 있었으면 그것이 이제 뭐 고려
삼국시대가 있었으면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다가 또 후삼국이 있었다가 그걸 또 고려가 통합을 했듯이 지금의 어떤 남북 분단 시대는 좀 일종의 과도기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분단 시대를 우리가 긴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뭐 단군 할아버지라든가 이렇게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민족 정체성을 볼 때는 지나간 5,000년의 그 민족 정체성의 역사를 볼 때 70년의 분단은 잠깐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이렇게 이 시대는 정말 극복될 수 있다. 어떤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AOK가 그리는 어떤 통일 비전에 관한 거는 지금 여기 옆에도 예쁘게 붙어 있는 이렇게 통일 손수건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도에서 남과 북을 남한은 파란 색깔, 북한은 빨강 색깔 이렇게 가운데 금이 있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지도는 한반도를 하얀색으로 하얀색이라는 거는 그 남과 북의 어떤 빨강 파랑 이런 이념을 초월하고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자. 마음을 비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비우고 평화라는 단어를 3개 각국어로 쳐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바라는 그런 평화 세력들이 평화를 바라는 지구촌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들이 통일 코리아를 같이 지지하고 염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일 코리아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드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글씨가 보라색인 이유는 빨강과 파랑을 조화롭게 섞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결합해서 이 보라색을 내보자라는 건데 지금 남과 북은 이때까지 이제 서로의 그 체제 경쟁 속에 파묻혀서 서로의 어떤 단점만을 보도록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해주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남한 주민들은 북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해외 동포들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북에 가서 자꾸 남한 얘기도 해주고 그 반대 역할도 하면서 이제 남북을 이어주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보라색을 남북이 혼합할 수 있는 그런 보라색을 내보자 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통일의 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저희 그 통일 손수건에 담은 거죠. 이게 진짜 민족의 오작교예요. 네, 이걸 두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미 시민권을 이용해서 아니 브리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요.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국적은 한국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방북하셔서 인터뷰하셨던 최재형 목사님도 국적은 한국이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포 사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때인 것 같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의 외무부고 외교통상부가 해야 될 일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선생님께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는 거 막아내고 이 민족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의 몸으로 여성으로 이렇게 나서서 막 하고 계시고 지금은 또 이제 남북 민족의 교두보 오작교로서의 역할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에 대해 정말 나라가 괜히 죄송스럽잖아요. 제가 정부 관계자도 아닌데 너무 죄송스러운 한편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그 해외에서 애쓰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70년 되게 짧은 세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통일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진 않거든요. 반드시 이게 분단의 마지막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희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도 어떻게 국내에서 박자를 맞춰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제 우리 애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우리 통일시대는 우리 풀뿌리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떤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질 때는 반드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해외와 국내가 마음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과학자의 양심으로 썼습니다.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